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오늘은 논어 두 번째 주제인 이상적 인간형 군자에 관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군자의 개념에 대해서 그래프로 군자와 소인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군자는 인간형으로서 소인하고 정반대되는 지점에서 설명이 됩니다. 이제 그 군자와 소인을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논어에는 다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로움에 밝다 했는데 여기 지금 군자는 유어의, 소인은 유어리 이렇게 군자하고 소인을 하면서 유어, 유어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 유자는 보통은 비유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비유하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것에 비유하다 할 때 그 유자인데 이 유자가 비유라는 것이 A라는 내용을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 그 A라는 내용이 그 상대방 사람에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 때 이제 A 다시라는 그 A와 유사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그 상대방이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하다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그 A라는 내용을 쉽게 전달해서 그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깨닫다를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이제 비유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닫다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자가 그 주석에서는 무엇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효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유는 효다 이렇게. 근데 이 효자도 원래는 이 효자가 뭐냐면 새벽 효자입니다. 새벽효. 원효대사 할 때 그 효지요. 새벽. 그런데 이 새벽이라는 뜻을 가진 이 효자는 이 새벽이 이 하루 중에서 어떤 시기냐 그러면 어두운 밤에서 밝은 아침으로, 즉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의 시점이 새벽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어두움의 상태에서 밝음의 상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밝음을 지향하는 시간이죠. 이 새벽을 거침으로써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점점 훤해지는 것이죠. 이게 효자입니다. 그래서 이 효자가 새벽이라는 뜻의 이 효자가 깨달을 효 이렇게 돼요. 깨달을 효. 원효대사 할 때는 당연히 그 깨닫다라는 이제 뜻으로 썼을 텐데 깨달을 효. 그러니까 이 유를 여기서는 비유하다 또는 일깨워주다 이런 뜻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라고 하는 이제 주체와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깨닫다로 되고 그 깨닫다의 의미로 이 유자를 효라는 글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효라는 것 자체가 원래 새벽이라는 뜻을 가진 데에서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 유자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훤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이제 번역을 할 때 밝고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밝고. 의로움에 밝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 어디에 밝다, 어디 어디에 밝다. 군자는 여기에 밝고 소인은 여기에 밝다. 근데 이 군자가 밝은 분야가 의로움이고 소인이 밝은 분야가 이로움이다. 그래서 군자는 이로움에 밝고 소인은 의로움에 밝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밝다라는 말은 그냥 그 자체로 밝다 이런 여기에 밝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차원의 얘기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밝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요 말을 통해서 공작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에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이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제 이 일을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처리해 나갈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늘 오기 마련인데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가 밝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죠. 자기가 훤한 방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훤하면 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저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훤하면 그럼 또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 밝다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의로움에 밝다라는 말은 군자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 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러면 자기에게 설령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지는 것에는 밝지 못해요. 군자는. 군자가 밝은 분야는 뭐냐면 이것이 의로운 것인가 의롭지 않은 것인가 정의로운가 정의롭지 않은가 요거에 밝은 사람이 군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소인은 이로움에 밝다라는 말은 이게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 이 분야에는 관심도 없어요. 소인이 관심이 있고 소인이 훤한 분야는 뭐냐? 그러면 이게 나한테 이롭냐? 이게 나한테 결과적으로 이득일 것이냐 손해일 것이냐 이 부분에만 밝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준을 두고 일을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는 표현은 밝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지향하고 소인은 이로움을 지향한다. 왜냐? 이 사람은 여기에만 밝고 여기에는 어두우니까. 소인은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이 의로움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요런 삶만 항상 이해 득실만 따져서 자신이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고 이익이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자하고 소인의 그 인간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인간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의 자세, 삶에 임하는 태도,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소인, 어떤 사람을 군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 둘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의로움과 이로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대표적으로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이 이야기인데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부로 한다. 여기도 군자와 소인. 여기는 이 화라는 글자와 동이라는 글자, 동이라는 글자와 화라는 글자. 이 동과 화 이걸 가지고 앞뒤로 바꿔서 배치함으로써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형식의 글입니다.
군자는 화이부동, 예, 화이부동 그 자체로도 많이 회자되는 그런 사자성어죠. 화이부동. 군자는 화이부동한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군자는 어울리기는 하지만 같아지지는 않고, 이 화자가 제가 한자를 처음 배울 때 어려서 제가 배우기는 이걸 화할화 이렇게 배웠습니다. 화할화. 그런데 요 화자가 이 화자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화자라서 화하다라는 설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어 반복이에요, 실은. 예컨대 그게 뭐나 비슷한 거냐면,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의 음이 대지요. 대. 그러면 이 글자를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일이 아니라 큰 대 혹은 클 대 이렇게 해야 이것은 음이고, 이 음의 뜻이 이것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줘야 이 글자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자는 이것이 음이 화니까 화하다라고 여기에 뜻을 그렇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친절하지 못한 설명이죠. 근데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또 요거 말고 요거 이 변화, 조화 할 때 요 화자도 이것도 화할화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도 음이 화니까 화하다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 혼자 이 화자하고 이 화자가 뜻이 똑같이 화할화인데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한참 막 좀 궁금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은 다 알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대단히 친절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화자의 뜻이 뭘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좀 찾아보고 했더니, 이 화자의 의미, 아까 이 대자를 큰 대 이렇게 하듯이 이 화자의 그런 의미가 뭐겠냐 그러면 이게 어울릴 화예요. 어울리다가 이 글자의 뜻입니다. 어울리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번역을 어울리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어울리기는 하지만 같아지지는 않고, 소위는 같아지기는 하지만 어울리지는 않는다. 이랬습니다. 이 어울리다와 같아지다가 뭔가 비슷한 듯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아주 많이 다른 이제 그런 그 개념입니다. 어울리다와 같아지다. 그래서 이제 소인과 군자의 차이를 이 둘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이 그림을 좀 보시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동양에서는 그게 뭐 유가든 도가든 대부분의 사상이 다 인간을 관계라고 하는 그 존재의 기반 위에서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을 이해하고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단절한 진공 상태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고 그건 상상은 할 수 있으나 실제 하는 어떤 사람이 모든 관계를 다 배제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 속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일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들을 배제한 진공 상태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 속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 차원에서 그 개인을 설명을 할지라도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사람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기본 전제인데, 그 관계들은 이제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가족이죠.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울타리 바깥에 가면 이제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게 마을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공동체가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가 있을 수 있고, 가장 넓게는 이제 온 세상을 또 상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가정이다 그럴 때 이 가정하고 이 공동체하고 이 세상하고가 그 사람들 관계의 크기가 다르다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우선 눈에 띄는데, 이 규모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이 관계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상태, 지향하는 이상적인 상태에 대한 그 설명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모임에서 관계의 공동체에서 이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화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화목한 가정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가 있다. 여러 다양한 개인들, 집단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조화. 그 다음에 온 세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전체의 이상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평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크기에 따라서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조금씩은 다른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이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 속에는 공통적으로 화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이 화라는 글자가. 이 화가 들어가는 것이 우연히 들어갔을까? 아니면 어떤 필연적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그 필연적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 화자들이 다 들어갔다 그러면 이 공동체들이 서로 크기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속성이 동일하다. 예. 크기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크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때나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여기나 여기에 공통적 속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화목, 조화, 평화할 때 이 화자가 뭐냐? 그러면 이 화자입니다. 이게 아까 화이부동 할 때 그 화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래는 화할 화 이렇게 이제 제가 배웠었던 글자인데, 이게 실은 어울림이라는 뜻이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어울림이라는 이 의미를, 이 표현의 의미를
그리고 이 뜻을 갖는 이 글자의 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화음입니다. 화음. 이 화음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어울려서 나는 소리. 어울려서 나는 소리. 어울려서 나는 소리. 화음이죠. 이게 어울림이에요. 그래서 화음인데, 어울려서 나는 소리라서 화음인데, 근데 요 어울려서 나는 소리 전에, 이 이전에 조건이, 이 어울려서 어떤 소리가 나기 이전의 조건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전제죠. 이 전제를 충족하고 이 전제 위에서 어울려서 나는 소리가 화음이라는 얘기죠. 전제의 핵심이 뭐냐? 다른이에요.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울릴 때, 둘 이상. 셋이어도 좋고 넷이어도 좋고 열이어도 좋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높이가 서로 달라야 한다. 근데 그 서로 높이가 다른 음들이 함께 울린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럴 때 그 함께 울리는 소리들이 어울려서 뭔가 어울려서 나는 소리가 화음이다. 이런 얘기죠. 이 음이 악기의 음일 수도 있고 사람의 음일 수도 있습니다. 악기의 음이라면 이런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사람의 음이라면 이런 합창단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악기냐 사람의 목소리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어떤 곡을 함께 연주를 하거나 어떤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하는 그 상황,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울리다라는 이 표현은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성립하는 말인 거죠. 아까 가정이 화목하다, 어떤 공동체가 조화롭다, 세상이 평화롭다 했을 때 그 크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통적 속성이 있다라는 점은 뭘 지적한 것이냐? 그러면 그게 다르다예요. 아무리 가정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아무리 똑같은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쌍둥이일지라도 다른 존재죠.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밌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보면서 동시에 근데 그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내가 존재하는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겠죠. 그때 그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찾아낸 것이 이 화였다는 거예요. 어울림. 어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울리다라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오케스트라가 있다. 그러면 오케스트라에는 아주 여러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여러 악기를 다 해도 좋겠지만 둘 이상 그랬으니까 최소의 기본이 둘이라면 이제 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 맨 앞에 여기 바이올린 있고 여기 첼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올린하고 첼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바이올린은 음이 높은 악기고
첼로는 음이 낮은 악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 두 악기가 서로 높이가 다른 음을 내요. 이 두 음을 가진 악기들이 함께 울린다는 걸 이제 가정을 해보면, 바이올린의 높이는 여기라고 치고 첼로의 높이는 여기라고 치면 어울려서 나는 소리는 뭘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 중간에,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첼로의 음을 고려를 했어요. 고려를 해봤을 때 첼로는 원래 음이 낮아. 그래서 나처럼 높은 음을 내기에는 무리일 것이라고 고려를 해서 배려했습니다. 어떻게 배려했냐면 나와 같은 높이까지 음을 끌어올리라고 강요하지 않고 내가 음을 이만큼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바이올린이 원래 음이 여기인데 이만큼 음을 낮췄습니다. 그러자 첼로가 자신을 배려해서 음을 스스로 낮추는 바이올린을 보면서 내가 원래 음이 여기지만 저렇게 나와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낮춘 바이올린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원래 음은 여기지만 조금 더 소리를 높여서 이만큼 높이로 음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올린과 첼로가 만나서 여기서 소리를 같이 내면 이것이 화음이냐? 아니죠. 이것은 화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높이가 다른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인 거죠. 인위적으로. 바이올린도 여기서 소리를 내고 첼로도 여기서 소리를 내는 것이 화음이 아닙니다. 화음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이올린은 여기서 소리를 내고 첼로는 여기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지휘자가 바이올린을 여기에 배치한 이유는 이 소리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첼로를 여기에 배치한 이유는 이 소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각자 이 오케스트라 안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바이올린은 이 영역의 음을 맡아달라는 거. 첼로는 이 영역의 음을 맡아달라는. 그래서 이 전체로 보았을 때 이 소리가 내야 될 때와 이 소리가 나야 할 때 각각 그 역할들을 해달라는 이유로 여기에 배치를 한 것이지, 자신의 원래 소리를 버리고 이만큼 내려오고 자신의 원래 소리를 버리고 이만큼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서 같은 음의 소리를, 높이의 음을 연주하라, 그런 취지로 이 둘을 여기에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의 이제 관계 속으로 가지고 와 보면, 가정이든 공동체든 세상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그 다르게 서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모든 화의 출발입니다. 다르다를 인정하는 것이죠. 다르다를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같아질 필요가 없다와,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나와 같아지라고 강요할 이유도 없다. 내가 누군가와 같아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자기 존중이죠. 자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아지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거 인정이죠. 타자에 대한. 자기 존중과 타자에 대한 인정.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게 화의 처음입니다.
화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각자 그냥 알아서 살면 되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이 연주자들이 각자 높이가 다른 음을 내는 이 악기들을 가진 연주자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그러면 연주하면 이게 오케스트라냐? 아니죠. 아니죠. 각자 다른데 각자 다 다른 음색과 다른 음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죠. 어떤 곡을 연주하기 위한. 그 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고, 저, 장, 단, 완, 극, 청, 탁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배치가 되어 있겠죠. 어느 파트에서는 아주 빠르고 경쾌하게 진행이 되는 파트도 있고 또 그 다음 어떤 파트에서는 아주 묵직하고 낮은 무거운 그런 소리로 진행이 되는 파트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곡을 완성한다 그럴 때 이 하나의 곡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것들이 다 필요하고 각자가 역할을 해야 할 그때 정확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주면 이 전체가 하나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게 화예요. 빠르고 경쾌할 때 바이올린이 딱 등장해서 제 역할을 해주면 그것은 절대로 너무 빠르다거나 가볍다거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고 적절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느릿하고 묵직하고 낮은 음으로 조용히 평화롭게 진행이 돼야 하는 어떤 장면에서는 바이올린보다는 첼로가 더 제격이겠죠. 그때 첼로가 딱 등장을 하면 이제 감동이죠. 그러니까 요소에 어떤 사람들의 역할이 다 각각의 능력만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충족이 되려면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재능과 능력과 소질이 다 필요하다. 그것들이 함께 해야 하나를 완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자가 화자입니다. 화. 그래서 화는 자기와 상대가 있다 그러면 자기도 있고 상대도 있는 것이 어울림입니다. 오케스트라 안에는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피리도 있고 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음악의 소리가 바이올린만의 소리도 아니고 첼로만의 소리도 아니고 피아노만의 소리도 아닙니다만 그 오케스트라에 속해 있는 그 어떤 악기 연주도 소외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오케스트라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다 그 존재의 이유가 있고 자신의 역할이 있고 기여함이 있고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것. 그것이 화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 같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고 상대방만 있거나 아니면 나는 있고 상대방은 없어지거나 그러면 이런 형태가 이제 내가 상대방에게 동화되는 것이죠. 상대방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나에게 동화되는 것이죠. 상대방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조직 안에서, 단체 안에서 내가 없어지고 상대방만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내가 내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나를 없애고 상대방만 있는 이런 상태가 뭐냐? 그러면 이것이 비굴입니다. 비굴이죠. 반대로 나는 있고 상대방을 없애라.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런 게 뭐냐?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죠. 그런데 여기서 없어지는 이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 없어지고 싶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겠죠.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그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했거나 뭐 혹은 드러내놓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상대방한테 그것을 강요했기에 힘없는 자가 자기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따위는 다 포기하고 무시하고 없는 셈 치고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분만, 그 상대방만 존재하게 하는 것. 예. 이제 그랬을 때 이게 자발적이어도 문제인 거고 타율적이어도 문제인 건데 하여튼 타의에 의해서 없앤다. 그랬을 때 이 없애지는 것은 없어지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남는 거죠. 그러면 상처가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갖고 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그게 화목이든 그게 조화든 그게 평화든 그 화를 성취할 수는 없는 거죠. 그야말로 불화.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 화목한 척 보일지 모르겠지만 불화인 것이죠. 이게 같아지다. 그러니까 군자가 어울리기는 하지만 같아지지는 않는다. 그 얘기는 내가 누군가와 같아지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군자는 자기 자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남더러 나와 같아지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어울릴 뿐이다. 그게 화이부동입니다. 반대로 소인은 누군가와 자꾸 같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힘 있는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고 내가 힘을 갖게 되면 힘없는 사람더러 나와 같아지라고 합니다.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를 못하죠. 내가 힘이 없을 때 힘 있던 윗사람에게 내가 비굴했던 사람이 내가 힘을 갖게 됐을 때 힘없는 아랫사람들한테 어떻게 할지를 상상해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응? 윗사람한테 찍소리도 못했어. 윗사람이 하라고 하면 했어. 그런데 니네는 말이야. 찍소리가 뭐야? 찍찍 소리를 하고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있냐 없냐. 힘이 있을 때는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저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본질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이제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그
관계의 모임에 따라서 그게 이제 화목하냐 그렇지 못하냐, 평화롭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군자와 소인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화자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글자인데요. 이 글자인데 이게 이제 동양 고전에 논어는 아니고 다른 고전에 흙은 흙이 아니면 높아지지 못하고 물은 물이 아니면 흐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흙은 높아지기 위해서는 흙하고 함께 해야 되고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물과 함께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이고 흙과 물도 그렇듯이 사람도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글자가 한자가 또 다른 한자가 요 상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상자는 서로 상자입니다. 다 하실 것처럼 서로 상자인데 이 한자가 뭐 몇 글자나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 한자가 다양한데 그 수많은 한자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수 자체가 의미 단위인 글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부수와 부수가 결합을 해서 의미를 형성하는 한자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는 나무목, 이것은 부수이면서 그 자체로 의미 단위입니다. 눈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거 많습니다. 예. 날일, 달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불화, 물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그 부수 자체가 의미 단위인 글자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글자들은 다 이제 의미와 의미를 갖는 부수가 결합을 해서 그 결합으로 인해서 이제 또 다른 의미를 형성하는 그런 형태의 글자들이 대부분이죠. 이 글자도 보시면 나무목이라는 부수와 눈목이라는 부수가 결합해서 이 서로상이라는 글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서로라는 뜻을 갖는 의미 상인 글자를 만든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글자가 부수와 부수가 결합을 해서 이제 의미를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수와 부수가 결합을 해서 의미를 형성을 할 때 그럴 때 그 형성된 그 의미는 원 부수의 본래 의미에서 파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무목자가 들어가는 나무목 부수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대체로 나무하고 관련된 의미들을 갖는다거나 불화가 들어가는 글자들은 불과 관련된 의미를 갖는다거나 물수가 들어가면 물과 관련된 의미를 갖는다거나 이제 그런 식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나무목하고 눈목이 결합이 됐는데 의미가 서로상이다. 그러면 역으로 그러면 이 서로라는 말 안에는 나무나 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이 의미로 만들어졌겠다. 이런 이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무하고 눈이 만나서 어떻게 서로라는 뜻을 갖게 됐을까? 그러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실은 저도 이 글자를 7살 때
제가 처음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 글자를 배웠는데 한동안은 저도 그냥 이게 당연히 그냥 서로상 나무 목자 옆에 눈 목자 쓰는 것은 서로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글 공부를 했지 이 글자가 왜 나무와 눈이 만나서 소로라는 뜻을 갖는 글자가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본 적조차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그런데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뭐 연구를 좀 하려고 자료 조사를 하다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논어 고금주라고 하는 논어 주석서를 쓴 게 있거든요. 여러 권에 달하는 이제 그런 다산의 견해에 따른 주석이죠. 논어 주석. 논어 고금주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자료를 읽다가 우연히 다산 선생이 이 서로상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을 발견했어요. 아주 짧은 내용이었는데 저한테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그 다산의 그 짧은 설명을 이제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나무 목자와 눈 목자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나무로 눈을 삼는다. 나무가 눈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나무로 눈을 삼는다라고 했을 때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우선 이 나무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냥 나무가 저 바깥에 있는 잎이 피고 꽃이 피는 바람 불면 흔들리는 저 나무가 아니일 수 있다는 것. 여러 가능성으로 이 나무라는 것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이 나무는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자, 그러면 지팡이로 눈을 삼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글자가. 그러면 이 지팡이는 뭐냐? 그러면 보통의 경우 이 지팡이는 몸이 아픈 사람이 기력이 쇠한 분이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기대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몸을 부축하는 도구죠. 근데 이 지팡이 나무를 자기 몸을 의지하고 부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눈을 삼았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나무가 눈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은 지팡이를 보통의 경우에 그 사용 용도하고는 다르게 사용을 하죠. 자신의 눈을 대신하는 눈의 대체제로 사용을 하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인이 세상을 보기 위해서 실제 보는 것은 아니지만 보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글자로 표현한 게 이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 부수와 부수의 결합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이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 서로라는 뜻으로 이제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이 이 지팡이를 사용하듯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도움을 받듯이 우리 인간들이 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시각장애인과 같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전부 자신의 눈으로 다 보고 알고 살아갈 수가 없다. 지난번에 허물과자를 설명을 드릴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자는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 인간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존재하고 다만 그 허물을 저질렀을 때 그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전지전능이죠. 그건 신이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야는 내 눈으로 훤하게 잘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분야는 도무지 뭔지를 모르는 내 안목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 근데 흥미로운 것은 나는 이 분야에 훤한 눈을 가지고 이 분야에 까막 눈인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분야에 훤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분야에 훤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까막 눈이고 이 사람은 여기에 까막 눈.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이 부분만 보고 여기는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갈 것이고 여기를 훤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나머지 이 부분은 까막 눈인 채로 이 사람은 여기와 여기를 까막 눈인 채로 살아갈 텐데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함께 살면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두 사람에게 내가 보는 것을 제공해주고 대신 나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이 분야를 볼 수 있게 되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전부 3분의 1씩만 보고 살았을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이 함께하면 모두가 다 전체를 보고 살 수 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이 분야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것 이게 지팡이, 나무 눈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데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자가 서로상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로상이라는 글자를 사전에 찾아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의미가 도울상이에요. 사실 서로라는 말하고 돕다라는 말은 가까이에 있을 의미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상이라는 글자 안에는 매우 가깝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자가 그런 글자라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한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심심해서 나무목하고 눈목을 결합시켜 놓고 난 다음 이 글자의 의미를 뭐라고 할까 하다가 서로라고 하자 이런 방식으로 이 글자가 만들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순서는 이런 글자를 만들기 전에 서로라는 뜻을 갖는 글자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부수와 어떤 부수를 결합했을 때 이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글자를 만들었을 거라고요. 이 글자를. 그렇다면 이 문제의식이 이 글자로 투영이 되었다. 그러면 이 서로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본래 이렇게 하고 있었다. 예. 즉 서로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글자를 만들었던 사람들, 동양인들은 인간이란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눈이 되어줄 필요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부수의 결합이 뭘까? 그래서 이 부수를 선택을 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논어에 이 서로상자가 등장을 하고 논어 이전의 경전들에도 등장을 하고
이 글자가 만들어진 것은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3000년은 더 된 글자입니다. 3000년도 더 이전에 이 서로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아주 오래전에 동양인들의 인간관이 어떠했을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군자, 소인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는 앞에는 짧은 군자와 소인에 대한 대비였는데 이것은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군자는 섬기기는 쉬우나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여기는 군자는 섬기기는 어렵지만 기쁘게 하기는 쉽다. 이것도 정반대로 되어 있죠. 그를 기쁘게 하기를 정당한 도리로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지만 그가 사람을 부림에 미쳐서는 그릇대로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요 이야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왜 섬기기는 쉬우나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하는지 군자는.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군자는 섬기기는 쉬우나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왜 기쁘게 하기가 어렵냐? 그러면 그를 기쁘게 하기를 이때 그는 군자지요. 이 군자로 표현되는 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정당한 도리로 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지만 있습니다. 정당한 도리로 하지 않으면 이 그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비위를 그냥 적당하게 맞춰주고 선물 좀 하고 뇌물 좀 쓰고 아부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기쁘게 하려고 하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뇌물 쓰면 좀 기뻐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기쁘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섬기기는 쉽다. 섬기기는 쉽다. 그러면 이제 요 군자로 표현된 이 사람이 윗사람이고 내가 아랫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섬긴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여기 섬길사. 이런 겁니다. 그가 사람을 부림에 미쳐서는 그릇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요 그릇 기자. 요 그릇이란 밥그릇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용기. 이 그릇은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것도 그릇이라고 하지만 이게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은 식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사용하는 그릇은 병기 또는 무기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사용하는 그릇은 농기구라고도 이제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일체의 것들을 이기, 문명의 이기. 그러니까 이 기라는 말이 도구예요, 도구. 그리고 그 도구는 만들어질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것이 어디에 쓰면 좋을까 이런 식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형태의 도구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밥을 담는 그릇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형태로 밥그릇이 만들어지고 국을 담을 때는 이런 형태의 높이는 낮고 볼은 넓은 이제 그런 형태의 그릇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국그릇. 물을 따라 마시는 그릇은 이렇게 생겼으면 차를 달여서 마실 때는 이런 형태의 그릇이었으면 농사를 지을 때 땅을 팔 때 풀을 벨 때는 이랬으면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밥그릇을 가지고 땅을 팔 수는
뭐 팔라면 굳이 팔라면 팔 수도 있겠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인, 비능률적인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밥그릇이 있고 국그릇이 있고 물컵이 있고 또 풀을 베는 낫이 있고 땅을 파는 괭이가 있고 다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밥을 담을 때는 밥그릇에 담고 풀을 벨 땐 낫을 들고 나가는 그 도구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군자는 사람을 부릴 때, 아랫사람들을 부릴 때 미쳐서는 그릇대로 한다 했어요. 이 아랫사람이 나시면 풀을 벨 때다가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 아랫사람이 밥그릇이면 밥을 담을 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나는 밥그릇인데 풀을 벨 때는 별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풀을 베라고 하면 나는 쓸모없는 놈이 되겠죠. 근데 나를 딱 밥 담을 때 나를 써줘요. 또 쟤는 낫이에요. 얘는 도저히 물을 담아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 담는데 이 낫을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풀을 벨 때 그 낫을 들고 나가요. 그러면 이 군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쓸모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릇대로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일부러 이 윗사람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써주면 내가 내 역할만 하면 돼요. 나는 밥만 잘 담고 있으면 되고 나는 풀을 잘 베는 그런 예리함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일부러 이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기쁘게 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섬기기는 쉬워요. 이때 섬긴다는 게 일부러 가서 뭘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역할만 하면 아랫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셈이 되니까 따로 섬길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섬기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아랫사람으로서 다 유능한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소인은 어떠냐? 소인은 섬기기는 어렵지만 기쁘게 하기는 쉽다 이랬습니다. 왜냐? 그를 기쁘게 하기를 비록 정당한 도리로 하지 않더라도 기뻐해요. 정당한 도리로 하지 않더라도 기쁘게 하면 그는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괜히 선물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뇌물을 썼어요. 정당한 도리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 사람이 재미없는 얘기를 했는데 뭐 대단하다고 막 내가 막 축해 세워줬어요.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막 기뻐해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기는 쉬워요.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근데 섬기기는 어렵다. 왜냐? 이 사람이 사람을 부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부림에 미쳐서는 완벽하기를 요구합니다. 완벽하기를 요구한다는 거하고 그릇대로 한다가 이제 정반대인데 완벽하기를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를 다 잘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밥도 담고 물도 담고 풀도 베고 땅도 파고. 근데 세상에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릇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도 담고 물까지도 담았는데 이제 풀까지 베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는 못해. 그러면 이 소인이 뭐라고 그러냐? 요 사람을 부림에 미쳐서 이게 이제 급한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풀을 베라고 했는데 풀을 못 뺐다. 그러면 이 소인인 이 윗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무능력한 놈, 이렇게 쓸모없는 놈. 아랫사람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면 그 아랫사람들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능력한 거죠. 아랫사람들이 어떤 장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국을 담아야 될지 밥을 담아야 될지 풀을 베야 될지. 무능력한 사람 밑에 무능력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사람들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요소에 이 사람이 배치를 못하고 그들의 능력을 쓰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관리자가, 지도자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왜 내 밑에는 전부 이런 애들만 있는지 몰라 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자기 비유 잘 맞춰주고 아부하고 뭐 뇌물 좀 해주고 그런 사람들, 평소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 게 좋다가 이제 정작 일을 해야 될 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 사람 밑에 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 떠나버렸겠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군자 소인의 대비는 아니고 이것은 이 바탕하고 꾸밈을 가지고 바탕이라는 것하고 꾸밈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제 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글인데 이 바탕은 소질, 소질, 요 질자지요. 바탕질, 재질, 본질 이럴 때 질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어떤 가공을 하기 이전의 것이라서 질박하다 할 때 그 질자도 됩니다. 요 문자는 이게 글이라는 문자인데요. 제가 꾸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건 우리가 글이라고 할 때 문자, 문장, 문체 뭐 이제 그럴 때 쓰는 글자인데 이 문자는 원래 글 이전에 꾸밈이라는 뜻입니다. 꾸밈, 겉으로 드러나는 것,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화색이 돌고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얼굴이 칙칙하고 막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그 화색이 도는 것과 칙칙한 이제 그런 것으로 드러나죠. 근데 그 사람이 화색이 도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심리나 또는 그 사람 내부의 그 컨디션이 아주 좋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오장육부 등을 포함해서 신체 기능이 아주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영위가 되기 때문에 그 종합 결과물로서 안색의 화색이 이제 도는, 또 심리적으로도 전혀 별 걱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 행복함을 느끼고 기분 좋은 그런 상태일 때 이제 화색이 도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늬인데 그 무늬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그 바탕이 그 안에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서 실제는 이 무늬 내면의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화색이 도는 것하고 이 칙칙하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좋고 이것은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건강해서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건강해서 요게 드러나는 거고 이건 건강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제 요것만 드러나는 거니까 요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도 건강하지 않지만 칙칙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화장을 해요. 화장을. 그래서 화색이 도는 것처럼 꾸미죠. 그래서 이게 꾸밈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드러남이었는데 이 드러남에는 이제 두 가지. 원래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꾸미는 것이 되는 거라서 문식을 가하다. 그럴 때 이제 그게 요 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제 그 같은 것이 같은 유기적인 같은 그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 바탕하고 다른 꾸밈만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이 꾸밈에만 신경 쓰는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났어요. 이게 이제 화색이라서 그런 거지, 화색이라고 이제 하는 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실제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이 있다. 어떤 사람이 위험이 있다. 그랬을 때 그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자기 자신한테 엄격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균형 있고 이런 삶을 살아와서 결과적으로 그 위험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요. 이 위험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이 그래서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가짜 위험도 있는 것이죠. 또 자비로운 사람, 그것은 그 사람 삶이 그랬고 그 사람 내면이 사랑이 충만해서 자비로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자비롭다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자비로운 삶을 살지도 않은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인 것처럼 꾸며서 하는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 문자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질하고 바탕하고 꾸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바탕이 꾸밈보다 승한다는 건 이길 승자예요. 압도한다 하는 거죠. 질이 문을 압도하면. 그러니까 꾸밈보다 바탕이 훨씬 압도적이면, 그러면 그런 상태는 야예요. 야. 이 야하다라는 말이 요즘 우리가 쓰는 그 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야시시하다 그런 의미의 야하다가 아니고, 이거 글자 그대로 들야자입니다. 이 들야자. 그러니까 이제 이 들야자는 들판이라는 거고, 이 들야자의 반대가 이 조예요. 조. 조야. 그러면 요 조는 조정, 요 야는 들판. 그래서 이제 조정이라고 하는 게 국정을 임금과 신하들이 모여서 국사를 논하는 곳이 조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식인들이, 교양인들이 모여있는 곳, 이런 거고, 여기는 이제 들판이니까 농부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조야라는 말 자체가 여기가 이제 문화, 교양을 상징하는 거라면 요것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 이런 의미가 이 야자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박하다, 교양이 없다,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질이 문을 압도하면, 질이 바탕이 꾸밈보다 승하면 그러면 세련되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꾸밈이 바탕보다 승하면 이번에는 문이 질을 승한 것이죠. 문이 질을 압도하면 그러니까 바탕은 그 내면의 그 바탕 자체는 없는데 꾸밈만 압도적이다 이러면
그러면 사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 사는 뭐냐면 요 사는 역사 사자인데 여기서는 그런 역사의 의미가 아니라 도서관의 사서 같은 사람입니다. 문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도만 해가지고도 이제 이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뭘로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 대학원에서 제가 공부를 할 때, 이제 대학원이면 이제 전공을 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를 해서 이제 학자가 되보려고 공부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자기 분야의 전공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철학을 했는데, 동양 철학을 했는데, 대학원에 처음 올라가니까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아저씨가 그 수업 시간에 나타났어요. 근데 책을 엄청 많이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막 발달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인터넷에서 거의 다 찾아볼 수 있고 막 그런 시기가 아니어서 일종의 그 해적판, 그러니까 이제 복사판, 원서를 재본을 해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수업 시간에 나타나셔서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새 전공자들이 올라오면 한 번씩 그렇게 이제 대학들을 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본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전공이 뭐냐?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분야 전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너 이 책이 있냐? 그래서 그렇죠. 없다고. 그러면 그거 전공하려면 이 책 봐야 된다고. 이 책 아주 좋은 책이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그분이 책 전문가인데 그 책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책의 정보만 이 분야의 어떤 저명한 학자가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이 분야를 전공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정보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사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몰라요.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이 책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인 것이죠. 이 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 그런 문서를 담당하는 관리, 이걸 가지고 이제 공자가 이건 세련되지 못하다. 이것은 세련돼 보이기는 하지만 내용이 없는 겉만 그런 것이다. 이런 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 글자를 가지고. 그래서 바탕이 꾸밈보다 압도적이면 세련되지 못하고 꾸밈이 바탕보다 압도적이면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요 둘 다 문제가 있다. 하나가 하나를 압도하는 이런 것은 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꾸밈과 바탕이 조화로운 연후의 군자니라 그랬습니다. 꾸밈, 바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실만 갖춘다고 뭐하냐.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시대가 여기를 더 선호하는 시대도 있고, 여기를 더 높이 평가해주는 시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역사상에서 차이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내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적당한 방식으로 겉으로 드러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꾸밈과 바탕이 조화로워야만 군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것은 자공이 이 공자에게 질문을 한 것과 거기에 대한 공자의 답인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자공은 말을 잘한다고 했고, 그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게 특히 질문을 잘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자공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군자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했는데, 군자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군자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군자라고 그러면 품이 넓고 덕망이 높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뭐 이제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이상적인 인간형으로서의 군자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공은 이제 역으로 그런 군자도 미워하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미워하다와 군자를 연결시키는 게 참 기발한 아이디어인 것이죠. 그러자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지 그랬습니다. 왜 군자라고 미워하는 게 없겠냐. 그러니까 군자는 어떤 것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군자는 미워하는 게 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그 미워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것이 군자지, 미워하는 것 자체가 없는 사람이 군자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자공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뭘 미워하느냐? 그러면 남의 악을 이야기하는 자를 미워하고, 하류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자를 미워하고, 용맹스럽기는 하지만 무례한 자를 미워하고, 과감하기는 하지만 막힌 자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이 내용을 보시기 전에 보통의 경우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통의 경우라면 내가 누구를 미워할 거냐? 미워할 가능성이 높냐? 누구를 증오할 것 같으냐? 그러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 나를 위험하게 만든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미워하겠죠. 설령 내가 잘못했고 그 잘못을 바른 말로 지적을 해준다 하더라도 나를 지적하는 그 자체가 나는 미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느냐, 나한테 잘했냐, 못했냐, 나한테 이롭게 했냐, 해롭게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좋아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군자는 그런 미워함을 갖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남의 악을 이야기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나의 악을 이야기하는 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남의 악을 이야기하는 자를 미워하는 거. 이때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도 아닌 제3자. 근데 여기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자신의 악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악을 이야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있고 남이 있다. 그러면 이 둘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닐 테니까 나도 악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도 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둘 다, 나나 남이나 둘 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서 완전한 방향을 지향해 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남의 악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한다 하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자신이 이 악을 선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데 관심을 두기보다 남의 악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악을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선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악을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 남을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거죠. 애당초 이 사람의 약을 이야기해서 이 사람이 선해지라고 요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만두고 내가 내 악에 더 관심을 두고 그 악을 선한 방향으로 바꿔가려는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더 관심을 두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군자. 또 설령 남의 악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른 사람한테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더 선해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려는, 선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모를까? 이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을 목적으로 남의 악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하류에 있으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죠. 요 하류가 상류 하류 할 때 그 하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군자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하류에,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이 하류가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모든 흐름이, 모든 물들이 다 와서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가 뭐냐 그러면 시궁창이에요. 모든 물의 흐름의 맨 아래쪽. 그러니까 이제 저질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그런 데다가 놔두면서,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은 그런 데 있으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비난을 해요. 저 상류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일종의 이제 물귀신 작전인 것이죠. 너희들이라고 뭐 얼마나 깨끗해?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을 여기로 끌어내려와서 똑같이 하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능사는 아닐 텐데, 내가 잘못이 10개고 이 사람들이 2개다. 그러면 이 2개를 어떻게든 밝혀내서 내가 10개를 하고 있지만 얘들도 2개가 있다는 걸 밝혀서 뭐 똑같은 거 아니냐고 결국은 이렇게 만드는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10개를 줄여서 2개로 만드는 데다가 노력을 해야지. 자기 자신은 이런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의 이 2개의 잘못을 밝혀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 여기 보시면 요게 거하류의 산상하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요 산자 보세요. 요 산자. 말이 산이죠. 산처럼 말을 막 엄청나게 하고 부풀리고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산자가. 그래서 요 이야기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고 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용맹스럽기는 하지만 무례한 자, 과감하기는 하지만 막힌 자. 용맹스럽고 과감한 거 어떤 면에서는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맹스러운데 그 용맹을 언제 발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용맹스럽기는 하는데 그것을 언제 발휘할지를 판단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상황 논리가 예일 텐데, 그 예가 없는 사람, 예가 없이 무례하게 용맹스럽기만 하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진짜 민폐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용맹과 과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기는 하지만 막힌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요모 저모 융통성 있게 이걸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과감한데 그냥 막혔어. 그냥 그러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대책 없는 거죠. 그런 자를 미워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군자는 딱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을 봅니다. 멀리서 볼 때는 의젓하고 다가가면 따뜻하고 그 말을 들으면 준열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인데요. 여기서 멀리서 바라볼 땐 다가가면 그 말을 들으면 이게 이제 조건이고 상황이죠. 그때 군자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요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표현은 멀리서 바라볼 땐이라고 했지만 여기가 군자가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멀리서 바라볼 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자는 결국 뭐냐? 그러면 혼자 있을 때, 멀리서 바라볼 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 군자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땐이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럴 땐 의젓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의젓하다 했는데 여기 엄연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엄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가가면 따뜻하다 그랬죠. 그럼 이제 내가 다가갔어요. 그러면 나와 이 사람이 함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군자는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 군자한테서 나는 뭘 느끼느냐? 따뜻함을 느껴요. 나한테 따뜻하게 해줘요. 춘풍추상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추상처럼 하고 가을의 서리발처럼. 대인춘풍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춘풍처럼, 봄바람처럼. 이게 추상춘풍인데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는 추상처럼 엄격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춘풍처럼 봄바람처럼 따뜻하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했어요. 이제 그러면 그냥 별 어떤 특별한 사안 없이 마주하고 그럴 때는 따뜻한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럴 때는 이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것이 뭔지를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준열하게 하죠. 논리가 정연하고 명백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적당한 것 없고 준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군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총체적으로 이 사람이 군자를 바라보는 이 사람이 이 군자한테서 뭘 느끼느냐? 그게 위험. 이죠. 자, 그래서 군자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거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